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두 번째 지문 10에서 13번 해설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수업을 한번 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좀 더 내신이니까 좀 더 깊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자, 법령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 2021년 9월 행정 규제와 관련돼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어. 요것도 한번 찾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법과 관련돼 있는 거, 거기에 뭐 위임 명령 이런 것들 등장하거든. 이게 법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법령의 조문은, 자, 조문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나 이런 법령 같은데, 이제 법령 같은데 등장하는 이제 조목들, 이제 그런 걸 조문이라고 부른다. 자,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자,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이란 단어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규정.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거지. 빛의 속도를 0으로 규정한다. 자, 그래서 일치 문제 빛의 속도는 0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다고 그랬었죠.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어쨌든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됐다. 앞에 부분 요건이겠지? 요건은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효과인데, 조건이라는 말과 요건이라는 말도 좀 체크해 주셔야 돼. 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상태나 요소인데, 요건은 그렇죠,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건은 필요한 조건. 조건은 어떤 것이 일어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상태나 요소들, 이런 것들이 조건이고요. 자, 어쨌든 이 앞에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된다 라는 걸로 구성된 조건문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자, 이리적인 것은 아니니 요것을 긍정문으로 좀 바꿔본다면 이리적인 건 아닌 것이니까 다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니 다의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야. 자, 이리적인 경우, 그 다음에 다의적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지.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 자, 이것도 표시. 네모칸 한번 딱 쳐놓을까? 앞에 꾸며주는 말이 좀 길게 나오면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만 다시 이렇게 체크해줘. 내신이니까 이런 여유가 좀 있잖아.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이것을 고려해야지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리적인 게 아니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왜? 구체적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그런 특성을 지닐 수 있겠지.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둘 수 있다. 자, 좀 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한 민법에서, 민법은 요거죠.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개념들이지, 민법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법령, 조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항상. 됐죠? 다의적인 것도 있다. 뭐 요런 개념 포함,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 볼게.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 그럼 손해배상 예정액은 그렇죠, 구체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진정한 의미가 나오는데, 그럼 배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둘 수 있다.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둘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가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건과 효과를, 여기 있는 요건, 그 다음에 효과를 뭘로? 그렇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대. 그러니까 부당히 과다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과다한지 모르는데 부당하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확정인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히 과다, 그 다음 적당히 감액. 자,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위약금, 위약, 요때 위 어떤 뜻이겠어? 그렇죠, 약속을 어겼다, 이런 느낌 같지 않아? 우리 전에 한번 이런 거 했었잖아. 위 음성, 위 양성, 기억나죠? 진음성, 진양성, 위음성, 위양성, 요 위. 자, 위약금도 그런 의미 같지, 그지?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 그래서 요건 저번에도 얘기했었지, 위반. 그래서 요때 위약벌, 그러니까 계약을, 그죠? 위반한 그런 벌 같아,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이고요. 됐지? 그래서 우리 범칙금, 벌금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그런 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자, 이런 거 조심해야지, 그지? 우리가 항상 P면 Q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자, 피하지 못한다면, 그죠? 뭐뭐가 된다 이렇게 나올 때 부정 표현의 어떤 형태들로 나왔을 때는 요거는 출제의 포인트라고 한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보자. 문장은 분명히 하나야.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지.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그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렇죠, 불확정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그죠? 손해배상 예정액이 위약금의 일종이야. 위약벌도 위약금의 일종.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측면으로 간다면 요거랑 같은 거니까 상관없고, 위약벌 이렇게 되면, 그렇죠, 위약금 중에 위약별로 정해지는 것도 있고 위약금 중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우선은 총 3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 3가지가, 그죠? 손해배상 예정액, 위약벌, 그 다음에 요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 위약벌 구별 안 되는 건 손해배상 예정액,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는 2개로 나눠질 것이며, 그 2개로 나눠졌을 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결정이 된 경우냐, 아니면 양쪽 다 결정이 안 된 경우냐, 그 다음에 위약별로 만들어진 경우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위약벌이 아닌 경우는, 그렇죠, 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가면 되겠지. 이해갔죠?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약벌이 아니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결정됐든지, 아니면 얘도 아닌 경우, 그죠? 증명되지 못한 경우 멸로 오는 거니까. 요 구절은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됐니? 예, 지금 얘기해 준 거대로 기억해 준다잉. 문장화 시켜서 기억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것도 채무자 맨날 얘기했던 힘쓸 무자 기억해 주시고,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의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한다면, 자, 계약 내용이 실현이 돼야 돼. 근데 실현되지 못했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자, 손해액수를 어떻게 해라? 증명해라. 누가? 채권자가.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또 나왔죠. 우리 계약이라는 거 맨날 우리 설명했던 거잖아. 채무, 채권, 우리 전에 했던 증권의 채권도 있지만 여기서는 권리. 자,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근데 이 채무자도 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뭐가 돼서? 채권자 돼서 채권자를 채무의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상대적이라고 그랬다. 됐죠? 그래서 기준을 잘 잡으라고. 집. 자, 내가 집을 너한테 뭐 해주겠다? 임대해 줄게. 너는 나에게 돈을 주셔야 돼. 요렇게. 그럼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는 행동에 대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채권자, 그 다음 돈을 줘야 될 사람은 채무자.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내가 돈을 줬어. 돈을 줬단 말이야. 돈을 줬는데 이 돈을 받은 채무자가 돈을 준 채무자가 돈을 이렇게 줬지? 줬단 말이야.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야, 너도 얼른 행동해. 나한테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열쇠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그렇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얘는 채무자가 되는 거지. 뭐에 대해? 집에 대해서. 됐나요? 집에 대해서, 얘는 돈에 대해서. 이해 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채권 채무자의 개념을 잠깐 알아봤고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선 채권 채무자에 대한 뜻을 안 준 것 같아. 됐죠? 그 다음 어쨌든 증명을 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또 조건 나왔지. 그죠?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적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까 계약 얘기를 잠깐 했던 이유가 이건 이제 프린트 또 줄 거예요. 평일날 내신이니까 계약 그 다음에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겠지, 그지? 근데 이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에다가 손해배상을 정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지금처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법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부분에 그죠? 이례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 항상 이례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죠? 항상 이례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때는 다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딱 정해져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 자, 그래서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손해액수를, 그죠?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조건대로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정해진 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한편 전환이 됐네.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된다면 그렇지. 여기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규정된 경우일 거야. 그죠? 하나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는 둘 중에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하나에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된다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얘는 감액할 수 없다. 이게 두 개의 차이점. 이런 차이점이 나오면 표글이라고 그랬었죠. 우리 앞에 나왔던 거 요거 표 그려서 여러분들 정리해 줘야 돼 대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도 봅시다. 자, 밑에 갈게.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어디에도? 행정법령 에도. 그럼 요 앞에까지가 뭐 1번 2번 그지? 그럼 앞에는 뭐였어? 그렇죠. 민법 쪽에 가까워. 민법. 그 다음 여기는 행정명령. 행정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자,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 행정청도 법 집행을 할 수 있죠. 원래는 요거 사법부, 입법부에서 벌을 만들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제 행정청에서도 이게 가능한가 보네.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족돼야지, 그지?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 반드시 해야 된대. 됐죠? 그건 무슨 행위다? 기속행위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또 예외네.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고를 수 있다. 그죠? 고를 수 있다. 그럼 이 부분이 뭐게 되겠어? 그렇지. 위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하고 좀 비슷하죠. 됐죠? 어디 갔지? 여기 불확정. 그죠? 자, 갑시다.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게 주어져 있다면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조건 나왔죠? 기속행위, 그 다음 재량행위가 되는 경우.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다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다. 대개 많은 수가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불확정 개념과 연결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지. 됐죠? 그 다음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명확히 정한다. 명확하다는 얘기는 딱 눈에 보이는 거지. 정확하게 보이는 거니까 명확하게. 이거 바뀌고 나서 계속 지워지네.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준칙,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건 재량준칙. 그래서 이건 이례적이다 라고 판단해 주는 게 낫겠지. 그지? 그래서 우선 반드시 행해야 기속행위인데, 반면에 요렇게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진다면 그거는 재량행위다. 하지만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준칙이라고 부르겠다.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이것도 중요하네.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준칙으로 대로 재량을 행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자, 근거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야. 왜?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이래. 됐죠? 그래서 재량준칙대로 재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행위가 있으며 그 다음에 행하지 않고 재량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도 있어. 자, 그런데 명확히 정했는데, 그죠? 그것대로 행사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 위반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또 행위가 있다는 거지. 예외가 된다. 자, 다만 특정 요건 하에 재량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에 적법한 재량준칙대로, 재량준칙 요거죠. 특정한 내용에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후, 반복되어서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그죠? 요 해야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요건 뭐가 돼요? 그렇지, 기속행위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행이 생겼어. 그러면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규칙들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지? 준칙대로, 재량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이 반복돼서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도 명확해질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 갔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 기속행위, 재량행위, 재량준칙 이렇게 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또 아마 좀 편하게 볼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문제도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다 봤던 거지, 그지? 여기도 지금 연결해놨으니까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그죠?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대개 찾으면 되겠지. 대개 재량행위. 그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어디 갔냐? 재량준칙이었던 건데, 그죠? 이렇게 써놨어. 재량준칙. 재량준칙 밑에 부분 여기 있다. 맨 밑에 재량준칙.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5번. 특히 5번에 나와 있는 이 선택지를 긍정으로 바꿨을 때 그거 조심하라고 그랬다. 됐니? 재량준칙이 특정 요건에 적용된 선례가 없다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례가 있다면, 이것이 있다면 그렇게 긍정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야 한다. 기속행위처럼 아니지. 왜? 반복과 관행 이렇게 나왔죠. 반복이 되어 관행이 된다면, 됐죠? 그러면 뭐가 된다?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요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 내신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알겠죠? 답이 5번인 건 눈에 들어올 거야. 됐죠?
그 다음 뭐 3번 같은 경우도 그때 질문 들어와서 얘기했던 거.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세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합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 자, 여기는 재량준칙이라는 것은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이 그죠?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요거는 근거법령에 맞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례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야 되겠죠. 됐죠? 오케이. 이건 관행이고 여기에서는 열로 넘은 거니까. 자, 그 다음 또 한번 내려가 봅시다. 뭐 나머지는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뭐 이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뭐 재량준칙을 뭐 관행에 맞게 정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요 틀에만 맞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12번. 이것도 뭐 개념만 잡으면 되죠, 그죠? 예. 물건을 팔고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 그래서 아까 요 계약이 나오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야. 됐죠? 아까 우리 요 계약 이 부분, 그죠? 예. 그 갑이 계약을 위반했네. 누가? 갑이. 그러면 갑은 을에게 물건을 줬어. 이렇게 팔기로 한 거야. 물건을 팔기로 하고 을은 이렇게 해서 돈을 주면 되죠. 그죠?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80.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갑과 을 사이 위약금 약정은 없어. 위약금에 대한 약정은 없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증명을 하게 됐을 때 80. 증명을 못하면 뭐 안 되는 거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 밑에 나오죠. 됐죠? 예, 100을 약정을 했다. 그러면 약정을 한 경우는 그렇죠. 그 조건에 맞게 해야죠. 약정이 정해져 있다면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예정액보다는 그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는 더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은 그렇죠. 100 그렇게 될 거고요. 자,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 안 됐대. 그럼 성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거 그죠?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이 안 됐으니까 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된다면 그렇죠. 불확정 개념이 되고, 그러면 그렇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100보다 작을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이야. 위약벌. 그럼 여기 있었죠. 아까 위약벌. 한편 위약벌이 증명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을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됐죠? 요거는 두 개. 그래서 100을 받고 증명을 하면 80만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구조를 잘 이해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그죠?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나에서 그죠? 위약금 100을 약정했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 위약금대로 그냥 받으면 되죠. 됐죠? 위약금 100을 정했으니까 여기. 됐죠? 예. 그래서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감액은 가능하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피드백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질문할 거니까 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 다 해오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나머지 지문도 다 읽어보기. 요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요 계약. 요거는 좀 지문이 많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집 있으니까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